다음 세 번째 세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성의 디지털 혁신, 모빌리티, AIoT에 대해서 KT 디바이스 조영빈 차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KT의 기업 IoT 플랫폼 사업팀에 근무하는 조영빈이라고 하고요. 일단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앞에 퍼스널 모빌리티 말씀 많이 하셨었고 어제도 스마트 모빌리티 이거 많이 하는데 일단 저희는 이제 용어를 조금 달리해서 모빌리티 AIoT는 이제 지능형 IoT라고 보시면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마스 포함하고 그다음에 차별화 기술들 어떤 건지 그리고 AIoT KT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 뭐 몇 가지 좀 언급을 드리고 사실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일단 제목은 붙였는데 일단 개인적인 생각들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이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뭐 AI나 이런 얘기들 나올 때 이제 저는 이제 이 그림 하나로 조금 표시를 합니다. 우리가 있는 현실 공간하고 가상 공간이라고 봤을 때 현실 공간에 있는 데이터들을 디지털화해서 옮기는 게 이제 DX라고 볼 것 같고요. 그 DX를 가상 공간으로 올릴 때 그거에 대한 통신이 이제 Io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 공간에 올라갔을 때 그 빅데이터들은 다 클라우드에 올라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에 들어간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들만 쓰고 모아놓고 활용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현실 공간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I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걸 AIoT의 이제 뭐 프레임워크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림들 중에 가상 공간의 데이터들이 실제 예를 들어 모빌리티 입장에서 보면 현실 공간에 있는 도로 데이터들, 교통 데이터들을 가상으로 옮겨놓고 거기서 VR, AR 쓰고 움직인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메타버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일단은 사업 모델로 봤을 때는 물리적인 현상을 가상으로 옮겼을 때 어떤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현실 공간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거에 대한 부분을 AI한테 맡기는 부분 딥러닝 돌리고 머신러닝 돌리는 그런 형태로 될 거고 각각의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플레이어들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동체에 있어서 크게 스마트 디바이스화가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스마트폰처럼 변하고 있다. 전기 자동차든 자율주행차든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한 스마트 디바이스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크게 5가지로 조금 뽑아봤습니다. 일단 교통 데이터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내 차가 나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이 부분은 이제 인증 부분도 있고 보안 부분도 있겠지만 페이먼트 쪽하고 블록체인이 엮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타벅스 들어가실 때 이제 드라이브 스루로 차량 인식해서 그냥 결제가 바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는 내가 타고 있는 교통수단도 나로 인식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계가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나 인포메이션 쪽은 보통 이제 차량 쪽에서 IVI 단말에서 보는 디스플레이에서 보는 그런 정보들도 있겠지만 그 자율주행차가 될 경우 좀 생각해 보면 사람들한테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 줄 거라는 거죠. 그 운전하는 시간 동안 내가 이동하는 시간 동안 뭘 할 거냐 이것도 이제 새로운 시장이 될 거라는 거고 그게 이제 메타버스가 되든 어떤 새로운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미디어 소비하는 시간이 이제 이동하는 시간에서 운영이 될 거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는 사실 현재 전기 자동차들이 충전을 할 때는 자기 운행하는 것밖에 안 되죠. 충전되어 있는 걸로 주행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회생 주행이 됩니다. 회생 충전이 되는 거죠. 그 일부는 사실 얼마 안 돼요. 내가 전체적으로 이동을 하는 시간에서 약간 충전해 주는 거라고 보시는데 향후에는 이제 그게 바뀔 거라는 거죠.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서 발전을 한 걸로 해서 집에 들어와 가지고 ESS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충전된 걸로 집안에서 전기를 쓰는 거, 그런 용도로도 활용이 될 거라는 거죠.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트래픽 데이터에 대한 부분만 조금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트래픽 데이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카메라로 교통정보 수집하고 라이더로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LDM이라고 해서 로컬 다이나믹 맵이라고 합니다. 그 정밀 지도에서 실시간으로 차량들이 이동하거나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자율주행차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데이터를 누가 수집할 거냐? 지금 보통 현재는 MMS라는 이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 15억 되는 차량이 이제 거리를 찍고 다니는 거죠. 이 한 대로 전국을 다 커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럼 이런 많은 차량들을 돌아다니게 할 거냐? 그건 또 더 문제예요. 이걸 부담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 없죠. 구글 정도? 구글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도로교통이라는 거는 도로교통 데이터라는 건 실시간으로 굉장히 빨리 바뀌는 상황이고 차가 주차했다가 빠지는 경우 그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법들이 이제 계속 나와야 될 거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로 이제 이동을 할 경우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할 텐데 그 데이터가 없으면 사실 레벨 5까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레벨 5는 완전히 사람들이 그 보조를 하지도 않고 차량이 알아서 움직이는 그게 이제 최고 레벨 5고 현재는 레벨 3 정도거든요. 그 상황으로 갈 때 이제 자율주행차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개인이 그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기만 하면 되느냐, 그거에 또 의문이 좀 들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나홀로 차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도로에서 그 나홀로 차량이 엄청나게 그 도로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간을. 그러면 자율주행으로 갈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달라지죠, 상황이. 도로에서 길이 막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차할 공간을 찾다가 뒤에 차들이 막 밀리는 거. 그런 케이스들이 한 20%, 15%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해외의 사례지만. 주차를 한다고 이제 막 찾다가 이제 다 밀려버리니까 이제 뒤에 있는 차들은 왜 막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없애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고 그 차는 알아서 주차하러 가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주차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니라 난 내 목적지에 도착하고 그 차량은 알아서 가버린다. 이런 형태로 되면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뀔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런 차량 수나 교통사고 오염 이런 것들 많이 바뀔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MOD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 수요용 뭐 버스 뭐 이렇게 셔틀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인 그 버스는 정해진 정류장만 돌아다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면 그 버스가 셔틀로 돌아다니다가 내가 원하는 곳까지 와서 데려다 주고 간다는 거. 바스를 보면 그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는 게 이동성을 사실 서비스화, 소프트웨어화 해준 건데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다가가는 게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내가 원하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하면 교통수단들을 다 알려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기초적인 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내가 원하는 곳까지 안내만 해주면 끝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중간에 여정이라는 것 자체가 언제 바뀔지 몰라요. 물론 정해진 코스대로 가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가다가 마음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뭐 교통이 막혀서 다른 코스로 가고 싶다거나 그 각각의 상황들이 계속 수시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안내가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마스에 대해 기본적인 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경우에 내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거기에 내가 알고 싶은 모든 교통정보가 나왔으면 좋겠느냐. 사실 현재는 지금 다 모든 교통수단 다 나열해주고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 많은 교통정보들을 다 표시할 수가 있느냐.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모르는 정보를 굳이, 내가 이용하지도 않을 정보를 굳이 표시해주면 헷갈리기만 하죠.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UX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선택지에 따라서 그 피로도가 증가하는데 그냥 선호하는 경로만 노출해 줄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준을 누가 정할 거냐. 그걸 이제 AI가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인 거고요. 실제로 이제 마스를 할 때 실제 마스 해보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모든 교통수단 업체들, 교통사업자들, 그다음에 플랫폼 사업자들, 데이터, 교통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업체들 다 조율을 해야 돼요. 그 데이터를 다 사와야 되고 라이센싱 해야 됩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현재 업체들은 이제 대부분 구할 수 있는 무료 데이터 위주로만 가고 있는데 이제 향후에는 이제 그런 형태가 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만 갈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약 결제를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여정이라는 게 내가 목적지에 가서 뭘 할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죠. 내가 관광지 예를 들어 부산에 와서 놀려고 하는데 이 주변에 뭐가 있지? 식당을 예약할 수도 있고요. 뭐 박물관을 예약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마스로 이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겠죠. 앱을 씁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사업자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율하는 거나 기술적 연동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이제 교통사업자들이 연동이 됩니다. 버스나 지하철 이것뿐만 아니라 뭐 라이드 쉐어링, 카 쉐어링 업체들 다 연동을 해야 되고요. 아까 뭐 킥보드도 마찬가지. 이것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협의의 마스는 이제 요 정도. 저희는 단말하고 통신, 빅데이터 요 정도의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공급을 합니다. B2B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약 결제 클라우드, 여기도 저희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행사 보험사들이 이제 끼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숙박, 쇼핑, 음식까지 데이터들이 이제 물리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관광 타스라고 하죠. 뭐 투어 에저 서비스 뭐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있던데,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광의로 보면 조금 쉽지 않은 상황들이 생깁니다. 각각의 교통사업자들이 이제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 돼 있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이며 협상을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로 남게 되는 거죠. 글로벌로 보면 이제 모빌리티 에즈 서비스 마스가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 렌탈 업체, 그 모빌리티 업체, 플랫폼 업체, 전체 마스만 하는 업체 이렇게 쭉 구별을 하는데, 완성차 업체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차량을 팔아야 되는데 요즘 이제 소유에서 공유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차 파는 그 수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차를 많이 안 산다. 그러면 어디에서 사야 되냐? 공유 업체들한테 차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쉐어링하거나 공유 업체들을 아예 만들어 버립니다. 혹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투자를 하거나 인수를 해버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아는 뭐 우버, 리프트, 그랩 이런 업체들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마스 쪽으로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기도 하죠. 여기는 순수하게 마스만 하는 업체들입니다. 대부분 이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휘임인데, 휘임은 이제 요금제 헬싱키 쪽, 핀란드 쪽에서 많이 시작을 했고, 교통공사 쪽에서, 그러니까 정부와 제휴가 돼 있는 형태로 하나의 조인트 벤처로 사업을 만들면서
마스를 시작을 했는데 약간의 어떻게 보면 참고해야 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는 사실 그 코레일이나 도로공사나 뭐 이런 공기업들 있잖아요. 교통 관련된 기업들하고 어떻게 제휴를 할 거냐. 사실 마스에서 연동을 할 때 그 데이터를 쉽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협력할 거냐가 이제 관건이 될 거고요. 일단 뭐 저희 쪽에서 하는 거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요즘에 디지코 KT라는 광고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이제 텔코였죠. 텔레콤 이동통신 사업자에서 이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DX 사업자로 거듭난다. 약간 그런 컨셉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통신 부분도 하나의 DX고 플랫폼이라고 관점을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14개 DX 영역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 교통 DX라고 묶습니다. 교통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통신도 있을 수 있고요. 클라우드도 있을 수 있고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체로만 예전에는 클라우드 사업이라고 하고 통신 사업이라고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놀았는데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로 필요한 요소 기술들이 다 이제 묶여서 하나의 DX 사업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유무선 DX 쪽하고 교통 DX를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CITS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CITS는 여러분들 광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응급 상황에서 임산부가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전부 다 파란불로 되면서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광고가 나왔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저희가 제주도에 이제 CITS 구축을 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CITS 여러 기능 중에 이제 하나의 기능을 이제 그렇게 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짠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기가 FMS DTG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DTG는 이제 사업용 자동차는 DTG라는 단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돼요. 법적으로. 화물차, 버스 이런 쪽 타코메타예요. 차량이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 데이터가 나오면 프린터로 쭉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교통공단에 신고를 해야 돼요. 굉장히 힘들었죠. 그거를 이제 저희가 통신으로 바로 교통공단 쪽에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웬만한 그 DTG 업체들은 KT 회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DTG 사업하면서 얻은 데이터들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쪽의 방역 데이터, 화물차가 어디로 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통화 데이터하고 화물차 데이터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예전에 2013년 사례인데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 발병을 했어요. 왜 이렇게 확산이 되지라는 걸 이제 쭉 추적해 보니까 처음에 발병한 곳에서 화물차가 이동을 하면서 다른 곳에 다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DTG 데이터하고 통화 데이터 이제 쭉 분석하다 보니까 이 트럭이 옮았네라는 게 이제 특정화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빅데이터 사업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교통 데이터라는 게 이제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울시 10년 버스 노선을 수립을 할 때 서울시청에서 이제 너무 그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간에 버스들이 없다. 택시도 잡기 힘들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심야 데이터의 그 결제 데이터들은 티머니 데이터죠. 티머니 데이터하고 저희 통화 데이터하고 분석을 해서 심야 버스 최종 노선을 이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올빼미 버스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평창 올림픽 때는 이제 저희가 5G 통신 규격을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제안을 해서 그게 이제 채택이 됐고요. 물론 평창 버전이긴 했었지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레벨 3의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고 진행했었고, 지금 이제 약간 자율주행 차가 이제 확산이 될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최초의 올림픽 마스가 이제 고평창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평창 올림픽 때 담당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올림픽 때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평창으로 가는 혹은 강릉으로 정선으로 갈 때 교통편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몇십만 명이 올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이제 국토부 뭐 이렇게 조직이 이런 형태로 굉장히 고민을 했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돈 받고 개발한 게 아니라 저희가 스폰서였잖아요. 올림픽 스폰서라서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출발지에서 목적지를 정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경로들을 다 나열해주는 그런 형태로 했었고, 보통 이제 올림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티켓을 구입을 한 사람들 위주잖아요. 그러면 그 티켓을 QR로 찍으면 거기까지 가는 일정을 다 짜줬습니다.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 그걸 이제 끝나고 이제 마스 서비스를 이제 또 국채 과제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그 마스 서비스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컨셉은 이제 원페이 올패스. 한 번 지불을 하면 모든 교통수단들이 다 한 번에 결제를 된다. 그리고 내가 중간에 일정을 바꾸더라도 취소를 하고 다른 교통수단으로 대체했을 때도 동일하게 결제가 이미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돼 있고, 블록체인으로 한 이유가 여기 보시면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 플랫폼에서 교통사업자들이 붙습니다. 고평창 할 때는 한 13개의 업체들, 카쉐어링, 라이드 쉐어링, 시내버스, 코레일까지 다 연동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업체들을 9개의 업체들을 연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해줘야 돼요. 결제가 이루어졌으면 그 업체하고 이제 B2B로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으로 돌렸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과제 말미에 그 국토부 국가표준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ITSK 표준으로 제안을 해서 완료를 했고요. 마스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신문에 나온 거기도 하지만 UAM, 드론 택시인 거죠. 드론 택시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향후 뭐 아직까지 시간은 많이 남은 거긴 하지만 저희 KT는 이제 통신 인프라하고 데이터 플랫폼 개발하고 모빌리티 사업 모델, 그다음에 UATM 그 교통관리 시스템 이런 쪽으로 지금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뭐 그 드론은 이제 현대차 쪽에서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공항공사, 현대건설 이런 정유소나 이런 인프라들 만드는 업체들하고 이제 같이 제휴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퍼스널 모빌리티 이제 얘기가 앞에서 나왔었는데 일단 저희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IoT 단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KT가 그 IoT 회선을 제공하고 있어요. 국내의 메이저급 그 여러분들 아는 업체들은 다 KT 고객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물론 킥고잉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걸 진행을 할 때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킥보드를 하려는데 요금 체제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킥보드가 대부분 이제 중국산이거든요. IoT 단말도 중국산이고, 킥고잉은 이제 직접 개발을 하셨지만 대부분 업체들이 중국산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품질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통신에 대한 장애. 사실 그 로밍에서 들어오는 선불 유심들을 사용해서 들어왔었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좀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이 가격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바꿨습니다. 턴키 공급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 세그웨이 킥보드를 저희가 이제 전체 수익까지 하고 업체들한테 렌탈로 돌렸습니다. 킥보드 업체들의 이제 좀 제일 페인 포인트가 자금이에요. 기본적으로 투자를 받아서 그거를 킥보드를 다 전량 구매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월 수익으로 회사가 운영되는 그런 모델이었거든요. 그럼 이걸 조금 바꿔보자. 그러면 처음에 투자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렌탈도 돌리면 월 사용료를 저희가 받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단말에 대한 월 사용료, 그다음에 그 일반인 사용자들이 내는 월 그 사용료들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저희가 이제 2019년 20년 10월 정도에 했는데 한 4위 정도 되던 업체들과 저희가 이제 서포트해서 1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 부분으로 이제 여러 킥보드 업체들이 이제 저희 쪽으로 들어오게 됐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길에서 이제 많이 보는 킥보드들이 확대가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희도 조금의 영향을 끼치긴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새로운 혁신 수단, 아까 UAM을 이제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다른 곳에서 얘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드론 택시 정류소예요. 정류장이고 일단은 부동산 사업입니다. 여기에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빌딩에 이제 드론 택시들이 정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신사업 모델들이 나올 거고요. 부동산에 관광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이 연계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지금 PBV라는 차량이에요. 아까 보셨던 그 셔틀 자율주행 셔틀 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차에서나 기아차에서 PBV 차량들 만듭니다. 요게 이제 자율주행을 해서 여기 내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것까지 연계가 되는 거죠. 일단 활성화대한 부분은 사실 뭐 저희 회사의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했던 사항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뭐 타다 금지법이나 타다 수용법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포커싱하는 것보다 조금 다른 형태를 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논의가 됐을 때 택시나 뭐 타다나 이런 공유 라이드 쉐어링 업체들이 이슈가 됐을 때 사용자의 얘기는 없었어요. 그죠? 그 차량들을 이용하는 우리들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냥 법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이익단체들끼리 뭔가 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들은 배제가 된 거예요. 일반 사용자들은. 그럼 실제로 타다가 활성화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좋았기 때문에 탔잖아요. 편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활성화됐어요. 저도 몇 번 타보니까 택시 타는 것보다 굉장히 편합니다. 부담 없고 말 안 시키고 그냥 편하게 눈 감고 가도 되고 담배 냄새 안 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운수 사업 체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좀 바뀐 게 이거예요. 하나의 시그널이 생겨버린 거죠. 일반적인 스타트업들이 뭔가 혁신을 하겠다라고 나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스타트업을 키워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나선 거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무시를 하게 된 거죠. 일단 저도 처음에 약간 놀랐던 이유는 저는 이제 운수사업법 법률을 한번 쭉 봤었어요. 타다가 해도 뭐 크게 이슈가 없겠는데 틈새를 끼어 들어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무죄를 받긴 했어요. 타다가. 근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른 스타트업들이나 뭐 다른 모빌리티 산업도 마찬가지 이런 시그널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제 법률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네. 이건 이제 제가 그린 게 아니라 그 국토부 홍보 자료예요. 여기 보면 딱 명시를 해놨어요. 제도권 밖.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죠. 뭔가 좀 하면 안 되나? 약간 악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쳤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향후에 이제 이런 혁신들이 잘 나올까라는 의문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대중교통하고 개인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약간 악의가 안 맞죠. 규제는 계속 나왔습니다. 뭐 헬멧 써야 된다, 뭐 속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도 개인 모빌리티를 이용을 해라. 이제 이게 중간에 이거는 이제 큰 골자만 나왔을 뿐이니까 이제 세부적인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앞에 얘기 나왔던 뭐 영상으로 뭔가 찍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업계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충북대 교수님이 하셨던 부분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교통 데이터들, 실시간으로 바뀌는 교통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일반 기업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걸 클라우드 소싱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들 그냥 메모리만 저장되고 있죠. 그 많은 엄청난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을까? 여기에 조금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서버로 올라가주면 엄청난 AI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데이터를 팔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사실 모이지만 업체들마다 자기네들 데이터 포맷이 있어요. 그게 아직 표준화가 안 돼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좀 같이 쓸 수 있으려면 표준화가 있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승용차 위주,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승용차 위주가 아니라 다양화돼야 된다. 그 다양화시킬 방법들이 뭐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지만 퍼스널 모빌리티도 향후에는 이제 자율주행 킥보드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개발이 끝나는 업체가 있어요. 그 2륜이 아니라 3륜이 있습니다. 킥보드도. 저는 이제 MZ 세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킥보드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어릴 때부터 킥보드 타고 다녔어요. 그 엄청난 잠재 그 고객들이 있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크면 킥보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쓸 거고 킥보드 이외에 다른 모빌리티들도 쉽게 접근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전체적인 모빌리티, 마스 입장에서 보면 어떤 교통수단이 되든 사실 이렇게 중간중간에 환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환승하는 포인트들을 어떻게 대기 시간을 줄여줄 거냐,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내세워 줄 거냐,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지하철역에 딱 내려가고 있는데 지하철이 바로 들어오더라. 왠지 기분이 좋지 않나요? 내가 버스를 내렸는데 지하철 바로 탈 수 있더라. 이런 것들이 사실 사용자 경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서비스만 이용하겠다라고 나서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다음에 이제 군더더기 없는 여정. 막 삥 둘러가기 싫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3군데를 찍으면 정확하게 거기에 갈 수 있는 경로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고 시간이 제대로 딱딱 맞춰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번에 모두 결제되면 편하지 않을까. 원페이 올패스. 요 3가지 포인트가 되면 이제 마스 서비스를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성의 디지털 혁신, 모빌리티 AIoT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발표 내용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맨 앞에 계시거든요.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IoT 기기들, IoT 장비들이 붙는 기기들, 특히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나 마이크로 모빌리티들이 한 달에 쓰는 데이터의 사용량 그리고 그거에 따른 그 요금이 좀 어떻게 좀 계속
그 발전 방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일단 저희가 그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그 영상 분석할 수 있는, 수집할 수 있는 단말을 개발하고 있어요.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영상 데이터니까 데이터량이 많겠죠. 그러면 그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이제 사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보통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기업 전용 LTE라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그 회사한테 LTE망을 전용선처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총량을, 데이터 총량을 뭐 몇 기가, 몇 테라 이렇게 줘요. 그러면 단말이 뭐 1000개다 이러면 이제 하나의 그 n분의 1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이 수량이 늘어날 만큼 가격 요금제가 떨어져요. 이제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단말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이제 핸드폰 뭐 구매하실 때 보시겠지만 이제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킥보드 업체들이 사실 이제 초기에 접근을 할 때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사실 뭐 투자금이나 이런 게 확보가 돼야 되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밑바닥으로만 조금 생각을 합니다. 직접 돈을 내는 것보다 이제 거기에 달린 다른 쪽에서 현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면 그게 상세가 돼버리더라고요. 실제로 킥보드 사업 쪽으로 해보니까. 그러면 이제 턴키 개념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킥보드는 사실 이제 요즘 예전에는 인도 주행이 가능했었다가 이제 도로에서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로에서 가다가 이제 교통 데이터 수집을 하면 그걸로 이제 LDM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 쓸 수가 있지만, 또 하나 포인트로 조금 저희가 모빌리티로 하나 보는 게 이제 전동 휠체어예요. 전동 휠체어인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휠체어는 사실 그 인도 주행이 가능해요. 인도 주행이 가능합니다만 실제 인도에서 주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도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맵 사용하실 때 도보 데이터가 나오죠. 도보를 어디로 걸어가라. 이거 데이터 수집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추정을 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동네에 가봐서 이제 수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인도 지나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야 되는 그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일일이 수작업을 할 경우도 있어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할까? 아까 크라우드 소싱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전동 휠체어에 아까 영상 데이터 수집하는 장치를 넣어주면 그걸로 수집이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인도 도보 데이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자전거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크라우드 소싱할 방법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현 대표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모빌리티 박형입니다. 앞전에 설명했던 장표에서 그 CITS 부분이 있는데요. 그 통신 위주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차량에 부착되는 단말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제공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그와 연계된 플랫폼을 제공해 주시는 것들은 또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만약 예를 들자면 경쟁사인 SK는 스마트 링크라는 것들을 통해서 CITS는 아니지만 관련된 기반들을 좀 다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KTA 준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차량의 어떤 형태의 단말을 생각하시는 거죠? 단말의 유형이?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마이크 좀. 네. 저희가 운송 사업에 쓸 수 있는 일반 승용 차량 혹은 MPV 차량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말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이제 통신에 대한 단말 말고 차량의 어떤 정보들을 읽어드리기 위한 단말들이 별도로 지금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단말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예전에 그게 있었어요. LTE로 블랙박스의 LTE가 있었는데 망했습니다. 대부분. 망한 이유가 내가 메모리에 저장만 하면 되는데 굳이 왜 통신료를 또 내야 되지? 이제 이런 포인트들. 사실 그게 맞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소해 줄 거냐를 조금 역으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통신료를 내는 사람이 개인이어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좀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를 실제로 사용을 해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할 업체가 통신료를 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접근하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차량용 블랙박스를 좀 해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데이터 수집하기 좋은 게 퀵 배달 업체들, 오토바이에 다는 것보다는 헬멧에 다는 게 좋죠. 일단은 헬멧 업체하고도 조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킥보드 아까 말씀드린. 근데 단말 형태는 뭐 어떤 형태로 제공을 하든 저희 단말은 기본적으로 기본 하드웨어 플랫폼을 조금 갖춰 놓으려고 하고, 그게 이제 바뀌더라도 그 모듈을 갖다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조금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의 통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면은 그 요즘에 뭐 초단기 쉐어링 업체들이죠. 스토카나 뭐 그린카나 이런 업체들이 쓰는 단말기는 캔 아이디를 읽어서 차량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뭐 이제 모바일과 연동해서 차량을 제어하는 이런 형태로 쓰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KT의 노력들은 혹시 없을까요? 법인카가 제일 좋죠. 그 렌터카, 카쉐어링 이런 업체들하고 이제 제휴하는 게 제일 기본적으로 좋아요. 예, 저희는 이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요금을 개인이 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법인에서 내면 되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거고, 사실 데이터 수집하는 데는 이제 렌터카나 이런 카쉐어링, 그다음에 버스 뭐 이런 쪽이 낫죠. 예,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거고, 저희가 참고로 BIS 시스템도 저희가 그 회선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버스 시스템에 들어가는 LTE 모뎀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저희 쪽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그리고 교통 신호등 제어하는 것도 저희 쪽 회선들이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포인트들은 좀 활용할 포인트들이 좀 있는 거죠. 예, 좀 그걸 활용을 잘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이제 그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증이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KT디바이스 조영빈 차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